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면서 얼어붙었던 전세대출 수요가 다시 꿈틀거리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연동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식품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는 베트남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금융당국이 시세 조정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장 감시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대한 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개편에 나선 겁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작전 세력이 통정거래 수법을 통해 장기간 시세를 조정해왔다는 겁니다. 시세 조정은 주가 조작 혹은 작전으로도 불리는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고 혹은 고정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SG 사태의 핵심인 라더견 일당이 시세 조정을 통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당국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후폭풍이 커지자 거래소는 3,400개 CFD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또한 10년간 거래에 대해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사한 수법으로 시장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행위가 있었는지 뜯어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조사 대상이나 연도 등은 아직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세 조정 포착 기간도 10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합니다. 혐의 분류 기준도 유사 지역에서 매매 패턴으로 확장했습니다. 기존에는 유사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래만 동일 집단으로 분류해 시세 조정 혐의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가 조작의 도구로 지목된 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CFD를 통한 주문이 외국인 또는 기관으로 집계되는 점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의 감시 소홀과 늦장 대응이 주주들의 곡소리를 키웠다는 비판 속 당국의 대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최근 하향세를 보이면서 얼어붙었던 전세대출 수요가 다시 꿈틀거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전세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세원 기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하단은 3.87%까지 내려왔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최고 6.14%로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은행들이 공격적으로 3%대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 상품 금리의 하락 속도는 더 빠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취급하는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3.44%로 불과 2달 전과 비교하면 1%포인트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대출 규모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에 전월 대비 2조 5천억 원 급감했던 전세자금 대출액이 서서히 감소폭을 둔화하며 지난달에는 1조 7천억 원 주는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12월 4만 호에 불과했던 전세 거래량은 올해 2월에서 3월에는 5만에서 6만 호까지 늘면서 전세 대출 규모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경쟁적으로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으로 시장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인터넷은행, 그리고 어제 발표된 지난달 기준 코픽스가 다시 하락 전환한 것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당분간 전세대출 금리는 안정세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리는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만 아직 집값이 안정세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도 적지 않아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계와 학계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 특성에 맞는 세심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연동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동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선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고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기업 현장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연착륙을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 품목 및 기업 간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와 조정 요건을 정하는 연동조항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 90일 이하의 단기 계약, 1억 원 이하의 소액 거래는 합의를 통해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사항을 적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악용한 계약이 우려된다며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부는 6월 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단기 계약, 소액 계약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생태계가 구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가계 상황이 나빠졌다는 걸 짐작하는 일종의 지표로 보죠. 지난해 불법 사금융과 보험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나빠질 경기 전망을 고려하면 서민 가계 위협도 늘 수 있어 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친 서민들은 최대 7만 1,000명, 1년 새 15,000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중 연 240% 넘는 고리 이자를 내는 사람이 33%로 전년보다 10%포인트가 늘었고 연 1,200% 이상 불법 초고금리 내는 사람도 11%에 달합니다. 급전을 구하려는 취약계층이 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건데 이는 악화된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징표기도 합니다. 민생이 어렵다는 걸 나타내는 또 다른 현상인 보험 사기도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조 818억 원으로 고의적인 사기가 늘면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올해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가계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해 말 가계 실질 소득은 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데다 같은 기간 가계 빚은 1,867조 원으로 사상 최대 늘어난 상황. 이런 가운데 주요 정부 기관들은 1%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회생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선별적 지원 확대를 조언합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우리가 생활지원금 같은 것들을 확대를 해서 생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까지는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가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매년 금융당국과 경찰이 나서는데도 불법 사금융과 보험 사기가 끊이질 않는 만큼 이번엔 정부가 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운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윤혜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유리공장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연남장. 오늘 이곳에서 중기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사업 모델 확장, 스케일업까지 성장 단계별로 육성하는 대책으로 단순 보호나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보고 육성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은 기업의 씨앗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육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생활, 지역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유니콘 기업이라는 의미의 라이콘으로 브랜드화합니다. 또 지역대학을 생활 분야 창의인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다양한 창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맞춤형 창업 컨설팅, 민간금융연계, 최대 1억 원의 정책 자금을 통해 상권 창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세계인이 찾는 도시를 육성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로컬 브랜드로 만들어내고 세계인들이 찾는 콘텐츠 기반의 글로컬 상권까지 만들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영세하다, 고령화가 됐다 등 사회적인 편견, 기업가형 제도 기반이 부재한 문제에 대해선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중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은 소상공인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기부 정책에 발맞춰 라이콘 기업 육성에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베트남 제사상에는 초코파이가 올라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등에 더해 베트남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소비 경험이 늘어나면서 한국을 찾는 베트남 관광객들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산업이부 이호진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초코파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종종 들어본 것 같은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등장하면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는 식품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기업 뭐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오리온이 대표적입니다. 예. 오리온은 현지화와 현지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과자로 불리는 초코파이를 비롯해 현지인의 입맛을 겨냥한 쌀과자, 젤리 등을 출시하며 베트남 법인 매출액은 지난해 전년보다 38.5% 증가한 4,7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리온은 베트남 법인의 직원 중 95% 이상을 현지 직원으로 고용해 베트남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호치민과 하노이 공장을 증설하는 동시에 제3공장 신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베트남이 세계에서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로 뽑혔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이 큰 만큼 라면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라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베트남의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87개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전까지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 세계 1위는 2013년부터 8년 연속 한국이었습니다. 베트남의 라면 시장 규모 역시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국내 라면 업체 역시 베트남 라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 선두주자는 팔도입니다. 팔도는 국내 라면 업체 중 최초로 지난 2006년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2012년 현지 공장을 설립하며 자체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팔도는 현지화 전략 등을 내세우며 지난해 매출 678억 원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베트남 라면 시장의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뚜기 역시 2007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2018년 현지 공장을 설립하며 베트남 시장에서의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춘 후 오뚜기의 베트남 매출은 2019년 277억 원에서 지난해 64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팔도와의 격차를 크게 줄였습니다. 네, 제과부터 라면까지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 공장까지 세우면서 베트남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베트남이 매력적인 소비 시장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 기회의 땅으로 불릴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예. 베트남은 지난달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는 8번째로 인구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중위 연령은 32.5세로 상당히 젊은 국가에 해당하는 데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 속에서도 8%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는 등 국가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베트남은 아시아에서도 중산층의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세계은행과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발간한 베트남 2035에 따르면 베트남의 중산층 비중은 지난 2015년 전체 인구의 1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2021년 베트남의 중산층을 40% 정도로 추산했으며 2030년 전체 인구의 75%가 중산층에 편입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 동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소비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구도 지금 현재 1억이 넘고 가장 젊은 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20, 30대가 베트남 인구의 주축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는 롯데와 신세계 이마트가 베트남을 대체 시장지로 뽑아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LG전자 가전제품이라든지 신규 공장이 베트남에서 많이 신설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 베트남 시장이 성장하면서 국내 관광업계도 베트남에 집중하고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를 찾는 베트남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관광객은 34,929명으로 전년 동기 방문객이 5,000명가량이었던 것에 비해 약 600% 늘었습니다. 베트남 관광객의 증가는 K-팝, K-드라마로 인한 한류의 확산과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식품 등의 소비자 접점이 늘어나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베트남 관광객들의 소비 지출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BC카드는 작년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가맹점 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 관광객의 1인당 카드 평균 승인 금액이 19만 7천 원으로 일본, 중국 등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수치로 베트남 관광객의 면세점과 백화점 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1,837%, 400% 늘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증가하며 국내 호텔에 숙박하는 베트남 투숙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드래곤시티는 올해 1에서 4월 방문객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베트남 투숙객 비율이 일본, 싱가포르, 중국에 이어 4위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베트남 관광객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여행사들이 아직까지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고 국내를 방문하는 대다수 베트남 관광객들은 개인 관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방한 시장은 여행업계에서도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성장하는 베트남 시장과 국내 식품 여행업계 대응에 관해 이호진 기자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약 2만 7천 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 중 10대 건설사 물량이 2만 가구에 육박하는데요. 청약 관련 규제가 줄어든 뒤 최근 일부 단지가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그동안 일정을 잡지 못했던 물량들이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다음 달 19,000여 가구의 물량을 쏟아낼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27개 현장에서 26,951가구가 분양됩니다. 이 중 약 71%인 19,159가구는 도급순위 상위 10위에 속하는 10대 건설사가 공급합니다. 일반 분양은 13,725가구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대 건설사에서 공급한 일반 분양 5,973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초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에 분양 일정 잡길 꺼렸던 것과 비교하면 건설사들이 자신감을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0대 건설사 분양 실적은 지난해 말 계획했던 약 5만 5천 가구의 30% 수준인 약 1만 6천 가구에 그쳤습니다. 이제 연말 전후로 해가지고 규제 지역 해제라든지 좀 정부 규제들이 좀 완화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분기 정도 사이에 분양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올해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돼 청약 자격,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 부담이 줄어 분양 환경이 전보다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3월과 4월 분양했던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휘경자이 디센시아 등은 각각 198.76대 1, 51.71대 1 등 어려운 시기에도 괜찮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월 경남 창원에서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2만 7천여 명이 몰리며 평균 28.36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2월 부산 강서구에서 분양한 에코 델타시티 푸르지오린도 평균 12.11대 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포드가 지난 3월 중형 픽업 트럭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를 출시했습니다. 픽업 트럭이지만 다목적 차량에 적합한 세부 기능까지 두루 갖췄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탁 트인 시야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승한 모델은 포드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 와일드 트랙. 퍼포먼스 픽업 트럭답게 시원한 주행감이 인상적입니다. 가속에도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갖췄습니다. 강렬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섬세한 편의 기능들로 채워졌습니다. 앙증맞은 변속기를 비롯해 일체형 도어 손잡이와 컵홀더는 이 차의 반전 매력을 느끼게 하는 세심한 요소입니다. 도어와 트렁크에 모두 발판이 있어 내리고 타는데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 모니터는 커졌고 에어컨 공조기는 수동 자동 터치 모두 가능해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시스템은 차량 주변 모든 각도에서 장애물 확인이 가능해 사각지대 없이 안전운전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적재함에는 전원 연결 단자와 조명 기능을 갖춰 이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아웃도어 상황에서 각종 전기장치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섬세한 기능을 갖춘 다목적 차량 포드 넥스트젠 레인저. 남자들의 로망으로 여겨졌던 픽업 트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유기발광 다이오드 TV 패널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한파에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1년 새 25조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1년 새 반토막 수준입니다. 현대차가 일본 도쿄에서 현대 브랜드 데이를 열고 올 가을 코낙 일렉트릭을 일본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고 있는 박순혁 금양이사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에 금양 주가는 전일 대비 9.11% 주저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는 등 올봄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때이른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7도, 강릉은 29도, 전주와 대구는 3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제주는 저녁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구름 사이로 강한 일사가 예상되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겠고요. 오존의 생성도 활발해지겠습니다. 한낮 야외 활동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강원 산지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화재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청주 30도, 춘천 28도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낮 기온 강릉 29도, 속초 28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하루 사이 기온의 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동안 덥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9도, 부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상해 안에 흐리겠고요. 물결은 서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은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로 비가 오겠고요. 때이른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